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김포 골드라인 과밀 문제로 승객이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죠. 인천에선 검단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계양역 혼잡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버스와 전철을 증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출근을 하려는 시민들이 우르르 버스에 탑니다.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많지 않다 보니 버스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계양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승강장에는 긴 줄이 이어집니다. 열차가 도착했지만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불편한 신상이 있으면 뭐가 코로나 좀 풀리면서 그게 이제 바뀌면서 조금 배차 시간도 조금 딜레이 되고 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인천시는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검단 신도시와 계양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3개 노선에 6대를 증편해 운행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검단 신도시로 운행하는 노선 3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검단 신도시와 서울 강남역으로 가는 급행 버스도 운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에서 대표적인 출퇴근 시 혼잡 역이기도 하고 또 연계된 버스 노선 체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서 혹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또 앞으로 개선 대책도 강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인천시는 공항철도 혼잡도가 높은 만큼 개선책으로 열차 증차와 급행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3천여 세대에 달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을 찾아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을 찾았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3,008세대, 피해자의 62%는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원 장관은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동원해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엔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인천에선 240여 가구에 대한 경매가 끝났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습니다. 제도가 한 번 늦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저희의 지원 취지로구나 형평성에서구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를 받는 그러한 피해자들의 준하는 그러한 보완 대책을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구체화해서 앞서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대출 이자와 청년 월세, 이사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 대책을 마련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 체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날 인천시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피해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이 아닌 조직적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집중돼 있고 청년층 피해가 크다면서 채무탕감 정책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채무 탕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을 그은 원 장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또 하나는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겁니다. 장관이 직접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지원책을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먼저 우선 매수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 사기 건물에서 한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건물 전체가 경매 중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거기 어느 한 군데가 낙찰이 되면은 나머지 건물은 형평성의 이유로 나머지 세대 형평성의 이유로 낙찰 중지가 경매 중지가 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지. 사건 번호가 있는데 그 사건 번호 하나로 통 건물이 예를 들어 30채 40채가 진행 중이에요. 경매가. 그런데 2차나 1차에 어떤 세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대들은 낙찰 중지 사유가 되질 않는답니다. 형평성의 이유로. 그러면은 좋은 법을 내놓고도 나머지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LH가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반응이 차갑긴 마찬가지. 피해자들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기대했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당정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소통을 통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저거 해줄게 막 이러니까 너무 불안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피해자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고 맞는 정책을 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좀 안심할 것 같고 오히려 숨어있던 피해자들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구조,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들 어떤 정부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부고 지금도 정부니까. 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혼경이 발생을 했고, 맞아요. 혼경이 발생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뭔가 딱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못한 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은 진송부하죠.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채권 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인천을 찾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전세 피해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동탄에서도 전세 피해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로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피해가 발생한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도보로 10분이면 삼성전자나 협력업체로 출근할 수 있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가 삼성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동네가. 워낙에 젊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직장 가까운 곳 등을 찾잖아요. 이 지역의 전세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준공된 한 오피스텔의 경우 1억 원가량으로 거래되던 매매 가격이 최근 3년 사이 최대 6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이 기간 중 전세값은 거의 유지되면서 차이가 5천만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지역 특성상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전세 수요가 유지되는 것은 주변 대기업의 임직원 대출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사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조금 비싼 걸 하시더라도 어쨌든 월세보다는 이자를 따졌을 때 비율이 아무래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나가다. 전세 피해자들은 역전세인 걸 알고도 전세 매물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매매가가 당시에 1억인데 전세가 1억 500이에요. 1억 1000만 원이에요. 막 오피스텔은 살아보고 싶은데 월세만 막 한 10개 내고 전세 이거 하나인데 역전세고 하니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세 피해 300가구 중 다수가 삼성전자 임직원에 몰린 겁니다. 한편 경찰은 동탄 전세 피해에 대해 임대인을 불러 조사하고 고의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인천은 전국에서도 낙폭이 컸는데요. 올해 들어 하락폭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승 지역도 늘고 있는데요. 신도시가 있는 서구와 연수구 등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도 낙폭이 가장 컸던 인천 아파트값. 올해 들어 집값 하락폭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값은 1월 첫째 주 0.99% 하락을 기록했지만 2월 마지막 주에는 0.36%, 3월 마지막 주에는 0.18%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4월 셋째 주에는 0.02% 떨어져 하락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곳들도 있습니다. 서구는 0.06%로 인천에서 가장 많이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미추홀구도 0.03%, 연수구는 0.01% 올라 1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구는 신현 가정동 루원시티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바닥을 형성했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대출 등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아직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2월 인천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감소해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조사를 보면 2월 인천 지역 금융기관 수신 증가액은 1조 1,311억 원에 달합니다. 전달 1,316억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예금은행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 증가폭의 축소에도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대출은 더 늘고 있습니다. 2월 인천 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은 2,940억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예금은행 여신 증가폭이 확대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의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가계대출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기타 대출은 감소폭이 줄면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한편 2월 중 인천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0.2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0.02%,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1%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과 가계 대출 연체율은 모두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봄나들이 철입니다.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지역에선 전세버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세버스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면서 운전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앞에 관광버스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인천관광공사가 마련한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이날 돌아볼 관광지는 송도 신도시 일대, 중구 신포시장과 계양로를 둘러보는 투어도 준비될 예정이었지만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여행사 자체적으로도 버스를 수급하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셔틀을 많이 준비를 하긴 했으나 향후에는 그런 준비 과정을 좀 더 거쳐서 셔틀을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은 봄나들이철. 하지만 전세버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관광버스 수요가 줄면서 많은 전세버스 기사들이 업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사님들도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한 회사마다 차가 몇 대씩 다 세워져 있을 거예요. 기사님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수학여행을 못 가요. 차가 없어서.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전 인천의 전세버스 보유량은 2천여 대.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버스 회사들의 일감이 줄면서 버스 수는 3년 만에 1,700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버스 운전자 수도 2천여 명에서 1,5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차가 있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놀고 있는 버스가 인천에만 약 2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엔데믹 이후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떠난 전세버스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금세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업체들 나름대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업체에서 서로들 이제 차량 자체를 좀 감축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대형면허는 땄지만은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수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인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최근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추진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 지역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구혜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27톤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 차량은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22일부터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1번 위치에 있을 경우 전면 1-2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합니다. 다만 녹색 신호일 때는 서행만 하면 됩니다. 차량이 2번 위치일 경우 2-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색일 때는 정지, 초록색일 때는 서행하면서 운행합니다. 쉽게 말해 차량은 차량 신호를,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만 잘 지키고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가 6만 원, 이륜차가 4만 원입니다. 또 승용차 기준 벌점은 15점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도 병행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인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3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줄었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장 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병행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 증진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죠. 특히 2007년에는 장애인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습니다. 장애 학생과 부모들의 체감도는 어떨까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학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 학생 4명 중 1명만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고 그마저도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들을 키우는 신현진 씨.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은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는 그야말로 과밀학급입니다. 해당 학교는 당초 30학급이었는데 현재는 53학급까지 늘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미술실과 과학실 등 특별 교실까지 일반 교실로 만들어 사용 중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어렵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미 포화 상태다 보니 지원을 해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재학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재학 중인 아이가 과밀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이제 일반 학급에서 넘어오거나 중간에라도 전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필요로 해서 학교는 지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오래 걸리고 지금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6,000명대에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고 올해에는 7,59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940명에 불과합니다. 장애 학생 4명 중 1명만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겁니다.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현실. 어쩔 수 없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장애 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 신설은 하송 세월이라는 겁니다. 현재 인천 지역 특수학교는 공립이 6곳, 사립이 4곳으로 모두 10곳, 공립특수학교는 258학급, 사립특수학교는 82학급으로 총 340학급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등 다양한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그 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학교에 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수업을 받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반면에는 최근에 부모님들은 특수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러니까 포커싱이 된 그런 교육을 특별하게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숫자는 많은데 학교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고요.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무엇보다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장애인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선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함께 설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나서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 특교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짓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소규모 학교로라도 조금 빨리 만들어서 이 특수 과밀을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 설립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현재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특수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 자리 잡은 대형 전신주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전신주를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골목길. 길 한쪽에 보행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로 중간에 대형 전신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뺀 가로폭은 약 80cm. 맞은편에 사람을 만나면 일렬로 지나가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길이 인근 9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라는 것. 길이 좁다 보니 종종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접촉할 뻔한 그런 사고들도 많이 보고 아이들이 또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던 전봇대가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전봇대 위치를 학교 부지 안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겁니다. 한전 측이 학교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얻어 전봇대를 이설했고 학교 밖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담장 위치도 옮겼습니다. CCTV 등 보행을 방해했던 다른 지작물들도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랑 한전, 학교랑 학부모 다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전주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안으로 이설을 하는 거를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작물은 타 장소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설을 하게 됐고요. 넓어진 통학로 덕분에 학부모들도 시름을 덜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또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도 또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참 많이 놓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추진 중인 남동구는 이번 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지난주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해 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의 노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부산의 4년제 대학교 정시평균 경쟁률은 3.43대 1, 서울 5.8대 1, 수도권 6.1대 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하는 2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1명당 3곳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 미만을 보통 미달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37.9%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으로써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추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를 넘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역량 진단평가 중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가장 높은데 당장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대학과 학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피식으로 모든 학과를 펴두고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대학 전략으로 가야 살아남죠.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첫 입시에서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 역시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과 위주의 재편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좀 더 키워나간다면 산업, 학교, 행정 이것들이 완수업으로 같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 역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헬로비전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였던 한려대학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에 학생 수도 줄면서 지난해 폐교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미충원 신입생은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역량진단 등 정부 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대학 간 통합 등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글로컬 대학에는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산학 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은 범부처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망하면서도 대학 평가에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가절하돼서 학생들이 안 오고 고사되는 그런 대학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대학 통합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접수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대학과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몇 개월 안에 빨리빨리 통합의 그림들을 그려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로 지역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이 얘기를 해주고 대학은 우리가 우리 능력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 속에 마련된 정부의 개혁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만 지자체에 있어 대학 유치는 마저 놓을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은데요.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경기도 동두천시의 대학 유치 도전기를 살펴봅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9만 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지역 개발도 이뤄지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떨어지고 최근 전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어떨진 미지수입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해법으로 찾은 건 의료 기반 확충. 20년 넘게 방치된 1,500실 규모의 민간 대형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별관은 내년 6월 진료 시작이 목표입니다. 본관엔 경기도 의료원과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의대 설립을 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은 인근 포천시 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고 군부대 지원 같은 공공의료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겨냥한 겁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쪽으로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고 장기 군의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소멸의 위기의식이 더해진 만큼 공공의료기관 유치와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레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여전히 대학 유치에 혈안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새 캠퍼스를 신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전국 최초로 공동대학이라는 신개념 캠퍼스가 조성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소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학이 들어서면 젊은 층이 유입될 경우에 관련 인프라라든지 상권 발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17번째 광역시도로 출범한 지 11년이 다 돼가지만 행복도시, 즉 신도시 안엔 아직 단 한 곳의 대학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대학의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제 뒤로 조성되고 있는 공동 캠퍼스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공동 캠퍼스. 말 그대로 여러 대학이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를 내고 입주해 체육관과 식당 등 여러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캠퍼스입니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캠퍼스의 교사시설,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입주기간 간 융합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캠퍼스입니다. 공동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초기 입주 부담이 적은 임대형 대학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에서 모두 재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충남대와 충북대 등 5개 대학 또는 대학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형 대학은 현재까지 공주대와 충남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AI나 ICT 혹은 행정정책 관련 학과 중심 이전으로 세종시가 집중 육성 중인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캠퍼스 바로 옆으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 테크밸리가 조성 중이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IT라든지 이제 6차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런 과를 더 유치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 세종시 내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머무르실 수 있게끔. 물론 세종시 공동 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델이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제 자유구역과 같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일 질병 사망률 1위가 뇌졸중이죠. 뇌 검사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싼 검사 비용입니다. 중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뇌 MRI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구가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3가지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고가의 뇌 MRI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률 15%를 제외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해당 검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틀니 의료비 지원. 현재 임플란트, 틀니의 의료급여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임플란트, 틀니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겁니다. 1인당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률을 제외한 실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은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 중구 관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저소득층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연간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원으로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과점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대부분 당일 만든 빵은 당일에만 판매하죠. 보통 남은 빵은 버리기 쉬운데 서구 검단의 한 동네 빵집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빵집과 봉사단이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을 구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늦은 밤. 판매하고 남은 빵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만들어 아직은 신선한 빵이지만 매대에 남은 빵을 모두 비웁니다. 당일 만든 빵은 당일 판매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빵은 어떻게 처리할까? 잠시 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빵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이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자고 있을 늦은 밤이라 조용히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역 빵집과 봉사단이 힘을 모아 빵으로 나눔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홍보 개념으로 동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드리고 아파트 동도 돌리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빵이라는 게 다 100% 판매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좋은 인연이 생겨서 기분 좋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봉사자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요양원. 수개월째 이어지는 빵 기부에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매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셔서 정말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추억의 단팥빵도 있고 맘모스빵도 있고 되게 또 좋아하셔요. 나눔 행사의 발품을 책임지는 봉사자들은 9년 전 설립한 나누리 봉사단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눔의 기쁨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젊은 사장님이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날 만드는 걸 다 소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더 지역에 골고루 발품을 팔더라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보람으로 하겠습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앞으로 나누리 봉사단은 빵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더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